예,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지상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 내용은 해사법과 해상운송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여기 이제 써져 있듯이 해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해사 활동을 위주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법률 분쟁,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사법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해사 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 선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해상 운송, 그리고 해상 교통, 그리고 해상 안전, 그리고 어업, 수산업, 이러한 그들을 포함한 해상 레저 등을 전체를 포함하는, 즉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 분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선박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법률 분쟁 중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선박의 충돌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TV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그 해상 오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일이 이제 유출됨으로 인해서 바다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상정해 볼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이 화물의 멸실이나 또는 훼손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손해, 이런 것들을 법률 규정을 통해서 그런 분쟁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해사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해상 고유의 위험과 그리고 육지로부터 고립된 항해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육지로부터 고립되어져 있는 이런 항해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이 이런 해사법의 특징 중에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상 활동의 중심이 바로 물적 조직으로서의 선박의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그 선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내의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대량의 화물들을 싣고 그 각 국가 간의 그러한 항만을 그 넘나들면서 이러한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성들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배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 해상 오염을 발생시켰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국제 기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국제적 통일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이것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변화에 맞추어서 법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그 변화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사법의 특징으로서 크게 이런 네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해사법에 대한 개념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상 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운송이란 뭐냐를부터 우리가 좀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지점으로부터 어떤 지점까지 물건이나
또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운송이라고 통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운송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육상 운송이 있습니다. 육상 운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죠? 그렇죠. 버스, 그죠? 대중교통이죠.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택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트럭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물을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택배 같은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육상 운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화물이나 그리고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운송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어지는 게 바로 항공 운송이 있습니다. 항공 운송의 매개체는 바로 항공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형태, 육상 운송,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이라고 하는 이런 큰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은 바로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을 이용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선박들은 화물로서만 한정한다면 크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화물을 운송하는 벌크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렇게 크게 운송수단으로서의 선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 선박은 뭐고 벌크 선박은 뭐냐? 즉, 컨테이너 선박은 여러분들이 가장 TV에서 많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매년 1월 1일 되면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죠? TV에서 많이 나오죠. 이 컨테이너를 많이 실어가지고 수송하고 있는 선박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컨테이너 선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벌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적인 이렇게 나대지 형태로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들을 우리는 벌크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크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철광석, 그 다음에 뭐 쌀이라든가 콩, 이런 것들을 그냥 그 형태로서 포장하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벌크 선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해상 화물을 운송할 때 그러면 어디를 이용해서 해상 화물이 운송이 되는가를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출과 수입이라고 하는 큰 형태의 화물의 운송의 흐름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점을 A라고 하고 수입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A 지점에서 바로 이 선박까지 운송하는 거, 이것은 바로 뭐로 운송하겠어요? 그렇죠. 육상을 통해서 운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장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러한 운송 기구에 화물들을 실어서 트럭이나 그다음에 기차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자그마한 수로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피더 선박이라고 하는 바지선 등을 이용해서 이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이런 항만까지 이 화물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물이 오면 바로 수출 지역에서의 해상 운송의 형태인 저 선박에 바로 화물들을 싣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바다의 구간을 통해서 선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입을 하고 있는 그 항만에 도착을 하겠죠. 도착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바로 이 선박에서 적재되어 있던 화물들을 이러한 항만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하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하라고 하는데, 하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 터미널에 있는 화물을
주인에게 갖다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육상을 이용해서 바로 트럭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기차라든가 또는 바지 선박 등을 이용해서 그 목적지인 수입 창고나 그다음에 화주에게 바로 이 화물들을 운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상 운송은 이제 클리어되고 끝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해상 운송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한 그 트럭이라든가 기차라든가 이 바지까지 포함을 시킨 것을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육상 운송이고요. 해상 운송은 저게 제가 이제 써놨듯이 바로 선박을 통해서 A 지점인 항만으로부터 B 지점인 항만까지의 운송의 그런 형태, 이것을 우리는 해상 구간 그리고 해상 운송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을 제가 좀 그 애니메이션으로 준비를 해 놓은 건데요. 이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이 트럭이 들어옵니다. 그죠? 트럭이 컨테이너를 싣고 들어오면 이 터미널에서 이 컨테이너의 넘버를 인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주차 이 쿠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서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이 터미널에도 이렇게 컨테이너가 사전에 입력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이렇게 팍 찍어가지고 그 컨테이너의 번호가 맞는 구역을 사전에 터미널이 지정해 놓습니다. 뭐 A 블록, B 블록, 뭐 C 블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데 거기에 그 티켓에 적힌 대로 이 운전기사 트럭커를 끌고 온 분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저 밑에 있는 세 번째 그 지점에 딱 가면 저러한 그 트랜스퍼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비가 바로 그 들어온 컨테이너를 해당 구간에 적재를 해놓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네 번째 보면은 이 그 선박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화물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YT라고 하는 야드 트럭이라고 하는 YT를 통해서 저 마지막 그 수출할 그 선박에 저 화물을 적재를 그 선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은 거의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 항만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형태로서의 화물의 이동을 바로 이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본다면 우리가 4번부터 보면 되죠. 자, 이거 선적했으니까 이제 이 화물을 싣고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B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 크레인이 그 CC라고 그 주로 하기도 하고 QC라고도 하거든요. 퀵 크레인 또는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크레인들이 선박이 도착하면 거기로부터 화물을 하역을 하게 되죠. 하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 터미널에 이 트랜스퍼 크레인에 통해서 적재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외부 트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실어서 내보내면 이것이 바로 화주의 마지막 도착지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에 있듯이 터미널에서의 화물의 반출입과 그 다음에 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해상 운송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해상 운송의 특징은요, 육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장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큰 선박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를 한 10만 개씩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트럭들로 치면은 트럭이 10,000개 또는 10만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것을 이런 선박 하나를 통해서 운송할 수 있다. 즉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멀리 운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상에서 가지 못하는 이런 해상 구간을 갈 수 있는 원거리 운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왜 대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상으로 가기 때문에 허락만 된다면 자유로이 운송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크게 네 가지의 장점, 즉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운송을 할 때는 크게 이러한 두 가지의 운송의 형태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선 운송, 그 다음에 부정기선 운송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기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버스는 뭐가 정해져 있죠? 노선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겠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시를 보세요. 택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시가 안 올 때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또 빨리 왔을 때는 또 빨리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택시의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는 있죠.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지체되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하지만 버스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버스의 비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이렇듯 우리가 정기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부정기선 운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택시와 같은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는 바로 항로라든가, 그 다음에 이 출발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기선의 운송의 형태는 그 반대겠죠. 어떻습니까? 항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 운송 비용이 정해지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서로의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왜 대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화물의 운송물의 형태도 우리가 틀립니다. 뭐냐면 주로 정기선 운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자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기선의 운송은 대량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주로 생산의 원료들이 바로 부정기선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송을 하는 거지, 이게 정해진 스케줄대로 바로바로 운송을 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제활동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가 많이 필요하면 그만큼 원유의 활용이 많을 것이고, 경제가 둔화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원유가 많이 필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선의 형태는 자파를 주로 사용을 하고, 부정기선에서는 생산 원료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생산 원료인 가스라든가, 그 다음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리고 콩이라든가 쌀,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운송할 때 우리는 주로 부정기선의 운송의 형태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을 보면 표준 운임과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상 운송을 살펴보았고, 이렇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합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다? 약속입니다. 약속. 둘 사이에 당사자들 사이에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당사자들 사이에 뭐다? 약속. 이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버스를 타면 우리는 버스 기사 아저씨나 또는 운송회사에 아저씨 제가 이것을 그 비용을 얼마 지급을 했으니까 무슨 계약에 따라서 제가 이런 책임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면은 기사 아저씨는 어떤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스에 승차해서 정해진, 그죠? 그냥 카드를 갖다 대면은 이 버스 비용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운송회사와 버스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사이에 뭐가 체결이 된 것이다? 자동으로 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비싼 화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화물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 줄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한 계약, 그것이 바로 해상 운송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의의를 좀 써놨는데요. 바로 해상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 운송인이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뭐를 제공하고, 그렇죠, 선박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는 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비용, 그렇죠,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상 운송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바로 해상 운송 계약은 당사자는 바로 해상 운송인과 그 다음에 화주, 즉 이 화물의 주인과 그리고 선박을 운송해 주는 자, 즉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해상 운송의 당사자인 그 해상 운송인 그리고 화주가 바로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 계약의 목적은 틀리겠죠. 자, 해상 운송인, 선박을 제공해 준 해상 운송인의 이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화주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화물의 운송이죠. 자, 이렇게 해상 운송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것도 종류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은 바로 계품 운송 계약, 그리고 두 번째가 용선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품 운송 계약, 말이 좀 어렵죠. 계품 운송 계약. 자, 이 계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적 하나하나의 화물을 바로 우리는 계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적 물건에 대한 운송 계약, 이것을 우리는 계품 운송 계약이다라고 하고, 이 계품 운송 계약은 주로 어디에 쓰인다?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던 정기선 운송일까요? 아니면 부정기선 운송일까요? 그렇죠, 정기선 운송의 형태가 바로 계품 운송 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개별적 화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자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용선 계약입니다. 자, 이 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용선, 즉 선박을 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박 또는 선박의 일정한 공간을 뭐를 위해서? 화물의 운송을 위해서 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려주는 사람을 선박이나 그 다음에 선박의 일부의 공간을 빌려주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선박 소유자라고 하고요. 빌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용선 계약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또 나눠집니다.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항해 용선 계약, 그 다음에 정기 용선 계약, 그리고 선체 용선 계약,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서 운송 계약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해상 운송을 정리를 하면, 해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용해서? 선박이라고 하는
이 매개물을 이용해서 A라는 지점으로부터 B라는 지점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 화물을 운송할 때 중요한 이 시설이 바로 항만, 즉 터미널이고, 터미널에서는 들어오는 화물의 반입과 그다음에 반출 등을 통해서 이러한 해상 운송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해상 운송의 형태로서는 크게 종류는 두 가지다. 뭐다? 계품 운송 계약인 바로 정기선 운송, 그리고 부정기선 운송의 형태인 바로 용선, 이러한 계약들이 존재를 하고, 이 당사자는 누구냐? 바로 해상 운송인과 그리고 또 하나인 화물의 주인인 화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해사법의 이해, 그리고 해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해상 운송에 대한 이해, 이렇게 크게 두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